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늘 좋은 점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언제나 진리로 통하는 말이 있죠. 그건 바로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라는 말 아닐까요?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깐 예비 신랑과 그 어머니로 인해 파혼하게 된 여성입니다. 일단 제 성장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딱히 자랑스러운 사고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시다 사고를 내신 거거든요.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혼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 있을 새도 없이 엄마는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재산이 꽤 있으셨던 외조부모님께선 막내딸인 엄마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했다나 봐요. 그런데 이조차 쉽지가 않았는데 위로 이모들과 삼촌들이 난리를 쳤었거든요. 엄마에겐 3명의 언니들과 2명의 오빠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모들과 삼촌들이죠. 그런데 진짜 욕심만 가득한 인간들 뿐이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외조부모님이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돈 주면 연을 끝내만해 해도 사별한 막내딸 하나 마음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할 수 없이 엄마는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노점상까지 밤잠 줄여가며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고 1년도 채 안 지났는데도 몸무게가 10kg나 빠지셨대요. 명절 때 그런 엄마를 보고 나서야 이모와 삼촌들도 할 말이 없어졌고 다행히도 엄마에게 가게를 하나 차릴 만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선택한 업종은 바로 부대찌개 전문 식당이었어요. 잘 될까라는 우려와는 달리 엄마 손맛에 반한 손님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당시 저희 엄마는 당신만의 특제 소스를 연구하고 개발했고 이게 사람들의 입맛을 취향 저격을 하며 대박을 냈거든요. 덕분에 10평 남짓으로 시작한 식당은 금세 2배, 3배 이상으로 커졌고 딱 3년 만에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또한 식당을 오픈한 지 7년 차에는 집까지 살 수 있었죠. 20평대 신축 아파트였는데 이사를 한 첫날 밤 제가 본 건 혼자서 소주를 드시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안주도 없이 어두운 거실에서 소주를 드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 집까지 샀으니 직원들 쓰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며 저와도 함께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자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정확히 집을 사고 1년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곧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몸을 혹사시켜온 대가가 너무도 절묘한 시점에 찾아온 거예요. 단순 무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골다공증이며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여하튼 당시 제 나이 20.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엄청 고생했어요. 제 발로 병원에도 가고 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은 그럭저럭 직원분들이 굴리긴 했지만 저는 그곳에 발길도 하기가 싫었네요. 식당 구석구석 엄마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식당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 나름 서울에서도 이름 있는 대학에도 합격을 했지만 등록금만 내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제적이 되었고요. 그나마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하루하루 연명은 하고 있었지만 이대로 돈 까먹으면서 허송세월하는 게 오히려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울증 증세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시작하자 마음을 먹었죠. 고민 끝에 저는 PC방을 차렸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우두커니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나마 하는 거라곤 컴퓨터 게임이 전부였거든요. 거기다 PC방이라는 게 일단 세팅만 해놓으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갈 거라 생각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저를 딱하게 여겨 수시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신경 써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루는 저한테 소개팅을 주선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극구 거절을 했죠.
하지만 혼자만 있다 보면 우울증이 고쳐질 일이 있겠냐며 꼭 사귀지는 않더라도 만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자리에서 만난 게 바로 저와 파혼을 한 예비 신랑이었죠. 저보다 4살 많은 그 사람은 상당히 어른스러운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지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웃게 해주려 노력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잠깐씩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귀자는 말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던지 제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준비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옆에서 기다려주겠다는 말에 결국 저는 마음문을 열게 되었네요.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사귀면서 많은 부분을 그 사람에게 의지했어요. 특히 그 사람의 부모님 두 분 다 교육자라는 사실도 제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싸운 적도 있었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갈 만큼 심각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동의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그저 기쁘기만 했네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건 아니었지만 또박또박 결혼하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라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첫인상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교육자셔서 그런지 말투도 고상하고 행동 하나 교양이 넘쳐 흐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불편해할 만한 가족 이야기는 안 물어보시길래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눈치가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라 힘들었지만 제 입으로 두 분 다 안 계시다는 말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뭐랄까요? 공기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나마 아버님은 몇 마디 더 걸어주셨지만 어머님은 아예 한마디도 안 거시더군요. 뭔가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같이 나온 그 사람도 그걸 눈치챘는지 자기 부모님 변호를 막 하대요. 자기가 미리 말씀드리려 했다면서 근데 이런 이야기는 본인 입으로 직접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도 당황하셔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제가 안쓰러워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들을 줄은 몰랐지만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누가 저 같은 가정 환경을 가진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현실은 현실이구나 받아들이기로 했죠. 적어도 내 남편 될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실제로 결혼한다 인사를 드린 후에도 어머님,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겠네요. 잘 지내냐는 문자나 결혼 준비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 한 통화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한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나마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다랄까요. 뭐 아무튼 그 사람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저희는 부부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사귀면서 그 사람이 언뜻 자기가 얼마쯤 모아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8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럭저럭 가능은 하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6천만 원까지는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액수를 묻는 저의 질문에 그 사람의 대답은 조금 의외였어요.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해줬던 액수랑 다르지 않냐 따졌더니 나머지 돈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팔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지켜보자는 말과 함께요. 자기가 모은 돈으로 주식을 하던 코인을 하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결혼을 미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는 게 짜증이 나서 몇 마디 했더니 그 사람 역시 화를 내면서 그러더군요. 저보고 속물이냐입니다. 그러는 너도 월세 사는 주제에 얼마나 모았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은 제가 거기서 전월세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거기엔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 조금 있어요.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저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전세인지 월세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때 PC방을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되었던 터라 당연히 제 집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웬만하면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최대한 늦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제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재산을 있는 그대로 오픈한답니까? 거기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과 결혼까지 결심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때는 말을 흐리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전세라고 했는지 월세라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 후로 여러 번 거짓말에 대해서 고백하려 했는데 타이밍 잡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남자친구의 질문에 그제서야 제가 거짓말을 했다며 사실을 밝혔고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할 게 뭐가 있냐며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안 했냐며 진작에 말해줬으면 자기가 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고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감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화색이 도는 남자친구에게 혹시나 싶어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순전히 내가 정하겠다고요. 팔지도 않을 거고 세를 주는 것도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엄마로 인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엄마 물품조차 정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엄마 방도 문만 걸어 잠그고 들어가 본지 몇 년째이고요. 곳곳에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그 아파트를 제가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아파트와 상관없이도 결혼 자금은 있다고 다시 한번 말했더니 이번엔 남자친구가 더 좋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자기 진짜 부자였네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 집을 팔긴 왜 파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제 남은 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찜찜했어요. 당연히 결혼할 여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을 했죠. 그 사람과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PC방 근처라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잠깐이면 되니까 얼굴 좀 볼 수 있겠냐고 하셔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알던 쌀쌀하고 날카롭던 어머님이 아니셨어요.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시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무작정 어머님이 이제는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혼자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켰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었던 터라 긴장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은 제 손까지 잡아주면서 그동안 혼자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자기를 엄마라고 생각하랍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가족이 형성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시길래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셨냐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곧바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답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이사하는 날짜와 제가 나가는 날짜를 맞춰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이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글쎄 제가 결혼하고 나면 제 아파트로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들어오시겠답니다. 더 황당한 건 저만 빼고 이미 남자친구와도 이야기가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단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아드님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무근이라며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좋던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어머님은 무안했는지 별다른 말도 못하다 곧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잔뜩 벼르고 남자친구를 만났죠. 순순히 인정을 하대요. 제가 결혼하면 어차피 그 아파트 팔 것도 아니냐면서. 어차피 그럴 바엔 시부모님들 사시게 해드리는 게 뭐 어떠냐고 뻔뻔하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펄펄 끓는 물을 주둥이에다 부어버리고 싶었다니까요.
순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미련까지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엄청난 속도로 차갑게 식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아파트 하나 때문에 다정해진 어머님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거기다 자기 멋대로 제 아파트에 자기 부모님 살게 하겠다는 남자친구도 너무 경멸스러웠어요.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까지 바쳐가면서 해야 할 결혼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따지더군요. 자기가 겨우 판 깔아놨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어차피 아파트 안 판다고 해서 기껏 머리 쥐었자네 비로소 당당히 허락받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저보고 정신 차리랍니다. 맞아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게 맞았어요. 그리고 반성을 하시거나 저를 이해하신 게 아니라 알량한 아파트 가지고 있다는 소리에 태도를 바꾸신 거고요. 그제서 지난번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작에 아파트 있다는 소리 했으면 고생 안 해도 되었다는 말 말이에요. 거기다 저더러 자기 엄마 입장을 생각해 보래요. 아들 다 키워놨더니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드는데 속이 안 상하시겠냐고요. 그래도 이제나마 속상한 마음 접고 받아준다는데 뭐가 불만인 거냐, 도대체 왜 고마운 줄 모르냐네요. 냅다 소리를 지르며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맙냐고, 내가 지금 팔려가는 거냐 따졌어요. 내가 뭐 그렇게 모자르며 또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을 이딴 식으로 대하냐 그랬죠. 그 나이 처먹고 결혼 자금 일합시고 모아놓은 거 투자한다고 설치는 너도 등신이고, 그렇게 내가 안 입고와 난리치더니 아파트 하나 있다고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니네 엄마도 정말 한심하다라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내 눈깔이 삐었었다고 전부 없던 일로 하자고요.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그 길로 휙 가버렸습니다. 저야 뭐 잘된 일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려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훈계를 하시려고 하길래 아줌마나 똑바로 사시라 했습니다. 명색이 교육자시면 자식 새끼 인격 수양도 시키시고 또 본인 인격도 좀 다듬으라고요. 남의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게 해준다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에 대한 판단이 180도로 바뀌는 아줌마 같은 사람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고 그동안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쏟아내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안 받았고요. 처음엔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냐며 잡을 테면 지금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신있게 나오던 그놈도 결국 나중에는 사랑한다고 달랬다가 또 가만 안 둔다고 협박도 했다가 혼자서 드라며 여러 편을 찍더라고요. 전부 다 무시했더니 결국은 잠잠해졌고요. 하지만 워낙 흉흉한 세상이라 당분간은 PC방은 알바생한테 맡겨놓고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이에요. 다녀와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을 하려고요. 바로 우리 엄마 물품을 정리하는 일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빠와 엄마도 이제는 제가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뻔뻔한 거지들을 만나 마음고생하긴 했지만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네요. 이제는 오기로라도 행복해져야겠거든요. 그딴 인간들 보란 듯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지금껏 그 누구한테도 소리 한번 안 질러보고 살았는데 제가 딱 한 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지금은 이혼을 했으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라 불러야 하겠네요. 그냥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30이 넘은 나이에 늦게 만난 만큼 처음부터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죠. 다행히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왠지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말이면 연락을 했고 여느 커플들처럼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만난 지 1년 만에 남편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는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비록 남편 직업이 공무원이라고는 하나 수험 기간이 꽤 길었더라고요. 거기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종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만 따지고 보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았을 정도였죠. 그렇다고 둘 다 나이도 있는 상황에서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자고 합의를 했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생각보다 마땅한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남편은 어머님과 20평 아파트에서 둘이서 살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누나는 시어머니 고향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당신께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친지들이랑 부대끼며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신혼집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남편과 원래 살던 아파트에 저더러 들어와 살랍니다. 남편 역시 대출이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기 엄마 말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직접 집을 알아보러 다녀본 결과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미쳤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림을 시작해야 하나 암울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절이 나와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어머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부러워했고 저 스스로도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혼수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원래 쓰던 가전들이 있으니 최대한 돈을 아끼려 생각했고, 그래서 백화점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괜히 눈만 높아지고 별 도움은 안 된다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따라 어머님께서는 어찌나 백화점에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던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네요. 결국 차를 타고 1시간이나 운전을 해서 백화점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은 가전이나 가구가 있는 층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주얼리 매장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시며 팔찌며 시계며 반지까지 이건 색깔이 너무 예쁘다. 또 저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등등 얼마나 신을 내시던지요. 저도 사회생활을 나름 할 만큼 했다 보니 대충 눈치가 오더라고요. 지금 예단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죠.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제가 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못 보고 어머님에게 이끌려 시계 매장에서부터 목걸이 매장까지 돌아다니기만 했네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를 사드리겠다거나 약속한 건 없었습니다. 애초에 예단 같은 건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예산도 안 빼놨었거든요.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남편이 일단 본인이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대요. 하지만 자신만만한 남편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며칠 뒤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는 그때 어머님이 마음에 든다고 호들갑을 떠셨던 진주 목걸이를 계약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자기가 잘 이야기하겠다고 한 게 이런 거였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번 한 번만 저들이잡니다. 대신 자기가 저한테 더 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계약을 한마당에 다시 가서 물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나랑 상의를 해야 한다며 경고만 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가 골라놓은 혼수 하나하나 입을 대면서 잔소리하신 건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거든요. 당초 계획은 이랬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계약했다던 집수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돌아오면 이사를 가는 걸로 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사시던 집을 양보하시는 건데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이사하시기 전에 직접 청소라도 해드린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럴 필요 없다며 단번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라도 예약해 드릴까요 하니까 그것도 당신께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랍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별 말씀 드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넘어도 어머님이 도통 이사를 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짐도 전혀 싸지 않으시더군요. 별수 없이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쯤 이사를 가실 계획이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집수리가 아직 덜 끝났다고 조만간 이사를 하실 거랍니다. 그리곤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시며 그렇게 시어미를 내쫓고 싶냐?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가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왠지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들었네요. 왜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집까지 내주시는데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언제 나가시냐 재촉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저보고 그걸 못 기다려서 어머님 기분을 상하게 했냐 핀잔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여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마음 한켠으로는 어머님이 설마 처음부터 이사할 생각이 없었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속이시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와의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실제로 이사를 하신다는 말이 진실이었다고 해도 저는 아마 이혼을 결심했을 거예요. 그만큼 같이 사는 그 짧은 시간들이 고통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고집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도 빵점이었고요. 일단 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아침상을 차리는 문제였지요. 남편은 지각을 하더라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침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못 박아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침은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서 먹는다였거든요. 남편 역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동의를 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시더라고요. 새벽 5시 반부터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시더니 그 이른 아침에 나물 무치고 생선을 구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다 일어나 얼떨결에 시키는 대로 일단 했죠. 그리곤 7시가 되자 남편을 깨우시는데 정말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네요. 아침잠이 원래 많은 남편이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자 남편 볼에 당신 볼을 부비는가 하면 마치 아이를 깨우듯이 엉덩이도 꼬집는 등 솔직히 보기에 너무 흉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당신이 낳은 아들이라지만 이제는 엄연히 저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둘만 있는 거라면 몰라도 버젓이 며느리가 보고 있는 데서 그러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더러운 기분으로 세 식구가 마주 앉아 있는데 절 보며 왜 밥을 안 먹냐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원래부터 아침은 안 먹으니까 내일부터는 저 깨우지 말고 어머님 아들 깨워서 아침에서 드시라고요. 그리고는 출근 준비를 핑계로 먼저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제가 아침을 안 먹는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있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도 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저는 아침을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챙겨 먹여야 할 거 아니냐 하시네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럼 어머님이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하고 받아쳐 버렸네요. 그날 회사에 출근해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왜 그렇게 삐딱하게 행동을 하냐며 이왕 같이 사는 동안에는 자기 엄마한테 잘 좀 하랍니다.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같으면 먹지도 않는 아침 차리라고 새벽 5시에 깨우는데 짜증이 안 나겠냐. 거기다 분명히 나는 아침 안 먹으니까 깨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새벽에 또 깨우더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하더라고요. 거기다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이라고 웬만하면 한 달 안에 이사 가시는 걸로 알아서 잘 좀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말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만 되면 언제나 아무 말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날도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가 잔소리만 실컷 듣고 끊었네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아침상 차리는 문제는 해결된 듯 싶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신 스스로가 멋쟁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옷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하루에도 두세 번 갈아입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다 보니 빨랫감이 어찌나 빨리 쌓이는지 매일 한 번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청소는 남편이 담당하고 빨래는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빨래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저 때문에 당신 옷들이 망가지는 것 같다면서 특정 브랜드 옷들은 손빨래를 하랍니다. 당연히 저는 못한다고 했죠. 아니 그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옷이면 세탁소에 차라리 맡기시라고 했죠. 이런 경우일수록 초반에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 건지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잡니다. 손빨래가 별거냐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샤워할 때 한두 개씩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점점 더 하는 행동이나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라는 게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고 나서니 제가 마음 둘 곳도 없고 짜증밖에 안 나대요. 그렇게 간단한 일 같으면 당신이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청소를 하고 빨래는 남편한테 모두 넘겨버렸죠. 웃긴 건 저한테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정작 자기도 손빨래는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두세 시간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주말에 남편이 요리라도 할라치면 아주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시며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주말까지 부엌 일을 하냐고 하시지를 않나. 제가 먹고 싶어서 삼겹살을 구운 적이 있는데 저더러 당신 아들은 삼겹살을 굽는 것보다 수육으로 삶아 먹는 걸 더 좋아한다면서 다음엔 수육으로 하라며 명령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건 그때마다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사를 나가시고 남편과 둘이 살게 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거의 한 달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사 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사 가기로 한 계획은 없던 걸로 하고 제가 살림을 제대로 할 때까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같이 살아보니까 도저히 저한테 당신 아들을 못 맡기겠다는 게 결론이었죠. 웃긴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자기도 어머님의 결정에 놀랐다면서도 어차피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자기 엄마가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저보고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합가선언에 동의를 한다는 소리였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겨우 한 달 같이 살았는데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거기다 남편의 답답한 모습에 우라가 치민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예 합가를 하자니요. 그것도 애초에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다고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어머님이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자기도 같이 살기 싫은데 제가 너무 모자라서 그러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합가의 원인을 저한테 돌리려는 거였죠. 그때 순간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진짜 이사 갈 생각은 있었냐고요. 계약했다던 그 집 주소 좀 불러보라고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글쎄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걸 느꼈네요.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설마 말로만 이사 간다 그러고 되지도 않는 트집 잡아서 합가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냐고 진짜 그런 거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난리를 쳤죠. 옆에서 남편이 저를 말리려 하길래 너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빠져 있으라고 말하곤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빨리 주소나 내놓으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더니 결국 남편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집계약 같은 거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 연세에 혼자 살게 하는 게 도저히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더랍니다.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실 테고 멀리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니, 결혼 전에 미리 했어야 할 말을 왜 이제서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깜쪽같이 속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참 멍청한 게 이왕 그런 계획을 짰으면 저를 구워 삶아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싶게 만들었어야지. 오히려 정떨어질 짓들만 골라서 해놓고 이제 와서 합가를 하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자기를 모시기 싫으면 당신 아들과도 못 사는 거라고, 그래도 좋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랍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꾸하곤 방에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남편이 방에 따라 들어오더니 정말 이럴 거냐 묻길래 닥치라고 해줬어요. 사실 이혼을 결심한 건 이미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야겠다는 선언을 할 때부터 마음먹은 거고, 솔직히 짐을 싸는 순간에는 머릿속에서 돈 계산까지 하고 있었어요. 혼수라고 드린 가전이며 가구는 남편이 저한테 맡겨놓은 돈에서 다 까야겠다, 뭐 그런 계산들이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를 달랬다가 화를 냈다가 아주 원맨쇼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방문 밖에서 나가게 내버려두라며 악을 쓰고 있었고요. 아무튼 대충 짐 싸고 나가면서 어머님께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고집 때문에 결국 아드님 이혼시키게 돼서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쥐뿔도 잘난 거 없는 아들 지금이라도 돌려드릴 테니까 아주 치마폭에 파묻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손도손 둘이서만 사시라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편과 헤어지기로 한 결심까지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다 잘했다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이 맡긴 돈에서 정확하게 정산을 했고 나머지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사실 이혼 소송을 걸까도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합가 시도와 거짓말 등등 충분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순순히 제가 보낸 돈만 받고 협의 이혼에 동의해 주길래 그냥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진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을 결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괜히 시간 낭비하다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장에 뒤돌아서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그때 일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살면서 제대로 똥 한 번 밟았다 치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